얼굴의 사나이라는 얘기는 들어봐서도 두 얼굴의 자동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분명히 같은 차인데 번호판이 다른 수상한 차량이 나타나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가하고 고요하던 충북의 한 마을 CCTV에 담긴 모습입니다. 네. 마을에 방문한 여느 방문 차량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게 그런 네, 길이에요. 네. 지금 굉장히 좁은 도로를 지금 이 차가 다시 돌아서 나오는 듯한 그런 네.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이고, 길을 잘못 찾았나요? 그러니까요. 길을 잃어버렸나 싶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차량은요, 잠시 후에 이렇게 좁은 길을 들어가서 다시 차를 돌려서 마을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미심쩍은 차량의 정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유인경 평론가님, 내비게이션이 경로 탐색을 다시 합니다. 경로 탐색을 다시 합니다. 잘못된 경로로 들어와서 뭐 계속 그래서 뺑뺑 돈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저 차량 지금?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이 차량에 탔던 사람은 평범한 마을 주민이 아니고요. 허허.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들이에요. 어머. 인적 사항이 유출됐으니까 네. 돈을 찾아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그걸 확인해서 도로 찾아주겠다, 돌려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사실 뭐 이런 일에 돈을 찾지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막상 전화를 받고 인적 사항이 유출됐습니다. 빨리 현금을 찾으세요 하면 저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겠거든요. 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무려 1,800만 원의 현금을 찾아서 우편함에 넣어둔 상황이었고요.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이런 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이 우편함에 네. 1,800만 원이란 거금을 네. 넣어둔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보이스피싱범 사건 전해드린데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정말 악질적으로 기관을 사칭해서 다급한 마음의 심정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아주 치밀하게 짜거든요. 네.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 쉽게. 네. 그 시나리오대로 상대방이 전화를 하니까 좀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고 네. 그리고 잡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아하. 이번 경우에는 다행히 검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경찰이 검거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방금 보신 CCTV 영상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 차량을 추적을 한 거죠. 경찰이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똑같은 차량인데 번호판이 서로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 어떤 폐차장에 가서 거기서 번호판을 절취를 해가지고 저 차량에 도난 번호판을 바꿔 끼워가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더라. 아하. 이거를 경찰이 포착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보세요. 뭐 같은 색깔의 차량 그리고 같은 차종 그런 차는 전국에 많잖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보세요. 경찰은 번호판도 다르고 또 같은 색깔의 차종일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저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차량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을까요? 네, 다름 아닌 매의 눈을 갖고 CCTV를 면밀히 관찰한 경찰 덕분에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차량이지만 두 개의 번호판이 발견됐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량의 특징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들도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겉에 뭘 하지 않아서 차량 자체도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지금 빨간 저 원 안에 있는 인형에 주목을 해서 차량을 특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대박 사건. 진짜 이건 경찰 출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매의 눈입니다. 이거 육안으로 보면 이 차는 앞집차, 이 차는 옆집 차일 수 있잖아요. 그냥. 네. 물론 CCTV 분석 과정에 시간은 더 소요되겠지만 번호판을 바꿔 단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차량의 특징을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동선을 충분히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용의 차량을 특정한 경찰, 이 차량의 동선은 물론 이동 과정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 도난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편의점에 들른 범인들의 모습을 포착하기에 이릅니다. 야. 이 범인들 도난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를 구입하려고 이 편의점에 들른 것인데 세상에. 번호판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지르면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든
어떤 방식으로 도주하든 시간은 다소 걸릴지 몰라도 결국 검거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범인들도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택에서 보세요. 이제 검거되는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구 끝까지. 대한민국은요, 삼면이 바다예요. 북한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반드시 대한민국 땅에서는 잡힙니다. 경찰분들이 집념을 가지고 피해자분의 그 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한 그 집념으로 저 보이스피싱과 잡았는데 중요한 건 저런 꼬리, 저런 이 심부름 이 책들만 잡는 게 아니라 조만간 이 머리, 수뇌부들 좀 검거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언제쯤 진짜 이런 못된 양심불량 업소들 얘기 안 할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18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불법 영업 유흥업소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님 19명,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 15명, 업주 1명이 출입국관리법,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이 됐는데 심지어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화장실 지금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저게 지금 당시에 이제 이 영상 찍힌 부분 저희가 이제 캡처한 건데 화장실 천장에 숨어 있었답니다. 아, 진짜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저렇게까지 하면서 영업을 하고 또 저기 가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네, 드는데요. 정말, 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려 일단 바깥에 있는 간판에 불을 끄는 것은 우선이고요. 게다가 이중 철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습니다. 이러다 불이라도 나면 어쩔지 정말 아찔한데요. 네. 게다가 CCTV로 틈틈이 외부를 살피면서 경찰이 오지 않는지, 경찰차가 아이고. 지나가지 않는지 살피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 열정으로 다른 걸 열심히 해보세요, 정말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단속 영상이 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아, 이게 이제 문이 이중문입니까? 첫 번째 열고 또 들어오니까 또 하나 문이 또 있네요. 또 시흥의 한 유흥주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고 방역수칙도 어기며 불법 영업을 하던 중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이중으로 된 철문을 잠근 채 1시간 넘게 대치를 했는데요. 결국 단속반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현장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35명,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 15명과 손님 19명, 그리고 유흥업소 업주였는데요. 심지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어 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허허. 조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요. 받칩니다. 내려오세요. 우리 안 갈 거예요. 진짜 저렇게 술을 먹고 싶습니까? 화장실 숨어가지고 와구 하면서 저렇게 술을 먹고 싶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인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유흥업소 업주가 단속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어머.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 여기서 다 같이 뭐 끝장을 보자라고 어머. 하면서 맥주병을 깨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난동이네, 난동 진짜. 결국 경찰한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에 현장 상황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니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선 이민 특수조사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 전원에 대해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흥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불법 고용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혐의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흥시청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35명 전원에 대해서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화나는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좀 밝은 소식은 없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어하는 소식이 하나 있죠. 뭘까요? 바로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입니다. 어허. 많은 분들이 이미 내용 알고 계실 테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그 이후부터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구간의 식당과 카페가 10시까지만 영업을 했었잖아요. 이젠 1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상으로 점점 회복을 하게 되는 건가라는 희망과 기대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저렇게 시간은 풀지만 그럼 밖에서도 계속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만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7월부터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에 따라서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허. 그렇지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네. 실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다음 달부터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혹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좀 그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일부 누리꾼들이 이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마스크를 벗기에는 아직 좀 불안하다. 그리고 그 백신을 맞지 않고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 아, 맞아. 그럴 수 그걸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아하. 그다음에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사례가 있는데 노마스크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외국에서 지금 뭐 노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외국에서는 야외 노마스크 뭐 위험성 그렇게 확인된 건 없습니까? 있죠. 사실 마스크를 쓰는 데 대한 거부감은 서양에서 엄청난데 영국의 경우에는 성인의 80%가량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고요.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들 60% 이상이 돼서요. 네. 지난달 봉쇄 규제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권고도 이제 해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복병이 나타난 거죠.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면서요. 지난 19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허. 우리나라가 한 500명인 거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영국에서는 결국 오늘 예정됐던 봉쇄 해제 개혁을 한 달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아하. 자, 지금 이 마스크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마 방역 당국도 그걸 강조할 거예요. 백신을 맞으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이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기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수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방역 당국도 영국의 사례와 우리 국내 사례는 다릅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충분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당초에 있었던 엄격한 봉쇄 조치를 해제한 이후에, 그리고 방역 긴장도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유행 상황이 다시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간에 그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신, 또 잘 실천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런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 그런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완화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그 시설이나 국민들께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전제로 해서 완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러분들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지금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야, 이제 우리 여행 가자, 빨리 이 예약해, 그리고 이 가족 저 가족 우리 못했던 거 이제 다 단체로 가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을 저희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 한꺼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확 늘어난다면 반드시 또 이 코로나가 방심한 틈을 타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다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점을 명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야,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식장이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2월 서울 성파구의 한 결혼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복도에 나타난 2명의 여성과 검정색 정장을 입은 남성 무리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행 중에 한 여성은요, 신부의 어머니를 불러서 어딘가 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뭔가 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편 정장 차림의 남성들 앞에 아까 함께 들어왔잖아요. 이 남성들은 축의금 접수대로 다가가서 쇼핑백에 지금 축의금을 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부 측 가족들이 항의를 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하고요.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이고 무슨 지금 몸싸움 승강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드자비질 하고요. 근데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대체 누구길래 신부 측 축의금을 함부로 가져가요 지금? 윤모 씨라는 사람이 모 제약회사 창업주의 2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행들을 데리고 와서 지인 결혼식장에 난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근데 난입을 한 이유가 뭐냐면 떼인 돈을 받겠다고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소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아하, 떼인 돈이라 하면 빌려줬는데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앞둔 지금 식이 시작되기 전인 것 같잖아요. 신랑 신부 양측 모두 가족들 다 놀랐을 것 같은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겁도 났고,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고 뭐 남자들까지 해가지고 한 9명 정도가 와서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멘붕이었어요. 그냥 있었던 거면 서 있기만 한 게 아니고 그 2명씩 3명씩 식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렇게 해요. 식장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싸움이 되면서 뭐 신랑도 받고 신랑 부모님도 혼주석에 다 서 있었고 아직 그 하객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뭐 난장판이 됐죠.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무슨 돈을 대체 얼마나 떼었길래 남의 집 잔치 즉 진짜 성스러운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저런 행동을 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알고 보니 신부 어머니는 윤 씨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윤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신부 어머니는 보험업을 영위하면서 윤 씨로부터 5년에 걸쳐 7억 3천만 원을 빌립니다. 이거 많이 빌렸네요. 이 중 원금 1천만 원을 갚고 이자로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원금 상환이 늦어지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많이 빌리긴 했어요. 그리고 일단 원금은 아직 못 갚은 상태에 계속 이제 원금 1,000만 원 정도만 하고 계속 이자를 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신부 측은 안진용 기자님 그렇다면 보는 앞에서 축의금을 고스란히 그러면 저 검은 옷 입은 사람들 다 내준 거예요? 네, 이 채무자의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소동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하나씩 다시 따져보면은요, 사실 결혼식 한 달 전인 작년 1월 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이미 윤 씨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또 피해 금액이 5억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됐죠. 이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전전긍긍하면서 딸의 결혼식을 올리던 날 축의금을 뺏어가려는 소동이 벌어진 거고요. 그리고 축의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들이밀었던 겁니다. 아까 그럼 구석지에서 뭔가 종이에 이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딸의 결혼식을 망칠까 두려워서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남편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딸 결혼 축하금으로 받은 돈을 내줄 수 없다면서 끝까지 버티게 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채무자, 신부 어머니는 혹시라도 사랑한 딸 결혼식이 망쳐질까 봐, 난장판이 될까 봐 알았어요. 그럼 축의금 그렇게 드릴게요 했는데 지금 저 채무자의 남편분은 절대로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이런 것 같아요. 남편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남자들을 데리고 온 게 여기 난장판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부주금을 빨리 줘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못한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집사람은 그때부터 혼주석에 못 서 있어요. 막 불안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그 결혼식을 망치겠다라고 와서 협박을 하는데 그걸 사인을 안 할
엄마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요. 저 CCTV 상으로 봐도 건장한 검은 양복 입은 남성들이 와서 식장을 들락날락 하면은 아이고 우리 딸 결혼식 난장판 되는 거 아니야? 전전긍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각서에 사인 안 하고 배길 수가 있겠냐? 버틸 수가 있겠냐? 그거잖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채무자 측에서는 그럼 아무런 대응도 못한 거예요? 이 소동 이후에도 윤 씨 측은 채무자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채무자 측에서도 윤 씨와 당시 일행 중 한 명에 대해서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 채무자의 남편은 돈을 갚지 못한 죗값은 마땅히 치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딸 결혼식을 망친 대가는 그쪽에서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이 벌어진 지 1년 2개월이 지난 4월에 채무자가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못 견디겠던 남편이 새벽에 채무자 남편이 전화를 해서 문자를 남겼어요. 네. 당시 살고 있는 집을 주겠다. 네. 그러니까 좀 합의를 해달라. 좀 안 좀 빼달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 씨는 채무해야 될 돈에 1억 원을 더 보태달라. 네. 그리고 남편과 자녀 부부까지 보증을 서라고 당당히 요구를 했고요. 남편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건 진짜 언뜻 들어도 무리하잖아요. 집을 다 내줄 테니까 제발 좀 합의해 주세요. 그랬더니 합의하려면 원래 갚아야 할 돈에다가 1억 더 얹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의 부부까지 보증 서고 보증을 가족끼리도 안 서는 보증을 서라고 지금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채무자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로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무고로 한다라는 말이 제가 그때 화가 좀 났어요. 또 집사람이 빌린 거고 아직 못 갚았으니까 저희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도 불법 추심하고 공갈 협박했던 거에 대해서는 9명 전원이 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자, 불법 추심과 공갈 협박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당시 채권자와 그 남성들 일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채권자들 입장은 합의해서 돈을 가져갔을 뿐 강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경찰이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서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두 고소 사건을 병합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가 수사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저 CCTV에 보면 당시에 앞서 이제 구석진 곳에 가서 채권자가 신부 측, 채무자인 신부 측 어머니에게 뭔가 들이밀면서 각서를 내밀었고 사인을 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 부분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네. 공갈 협박과 불법 추심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 행사의 수단이 위법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작성했다는 정황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채권자 측이 여러 사람을 대동해 딸의 결혼식을 찾아왔고 신부 측 가족이 항의한 정황에 비춰보면 공동 공갈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윤 씨 측은 법적 논란 없이 축의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 집행을 실시하게 되면 집행관이 축의금을 그 자리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바로 혼주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사안이 또 앞으로 흘러갈지 뉴스파이터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우튀김. 새우튀김 하나가요.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분식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달 주문 고객이요. 주문 다음 날 새우튀김 3개 중에 1개의 색깔이 이상하다면서 환불을 요구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이 한 개에 2,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가격을 떠나서 이걸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말다툼으로 번진 거죠. 그리고 고객의 막말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분식점 주인에 따르면 이 고객이 세상 그따위로 살지 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라고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 50대입니다. 분식집 주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도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성토를 했고 이 고객의 막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그 전화를 받은 분식점 측의 이 주인 측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 그렇게 살지 마 이런 험악한 말이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점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요새 뭐 소비자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도 무색하긴 세상이 됐지만 해당 고객은 업주가 먼저 반말을 했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결국 분식집 주인은 그 사과와 함께 새우튀김 값을 환불해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평점, 별점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점을 얼마를 주냐, 그다음에 뭐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래서 도대체 이런 작은 말 한마디나 뭐 항의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하루가 지난 음식을 새우튀김 하나로 환불해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없지. 우리가 배달 음식을 하는 거니까 하고 환불해 준 거래요. 네. 고객의 막말하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서 한손 뽁뽁 쉬다가 네. 그 종업원에 따르면 너무 억울해하면서 화장실 가서 막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새우튀김을 받았는데 즉석에서 3마리 중 1마리의 색깔이 이상해서 환불을 요구했다면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상황이랍니다. 그걸 1마리를 환불해달라는 그 과정에서 이런 험악한 말이 왔었고 결국 점주는 환불을 해줬고 결국 분에 못 이겨 화장실에서 소리내어 울었겠죠. 정말로 억울했겠죠. 정말 서러웠겠죠. 나도 어엿한 자식이 있고 그런 분들 텐데 세상에 그런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결국 고객에게 사과도 하고 환불도 해줬으며 그렇다면 이 논란, 이 소동 거기로 끝났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과하고 환불도 해줬지만 고객의 항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고객 다시 배달앱 업체를 통해 시킨 음식 전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을 달고 별점 1점으로 혹평을 남기기까지 하는데 이때부터 분식집 주인을 향한 배달앱 업체의 상당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배달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식을 뭐 가격을 싸게 시키든 비싸게 시키든 배달 앱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배달 앱 업체가 끼어들어서 그 업주와 점주와 이제 언쟁이 오갑니다. 그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배달 앱 업체와 통화하는 도중에 업주분께서 쓰러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방금 대화 내용 보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네. 배달의 업체가 오후 3시쯤에 업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고객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재차 또 전화를 걸어서는 고객이 기분이 안 좋아서 주문권 전체를 다 취소해달라고 요청한다라면서 보세요. 이때 쓰러지면 이때 네, 쓰러져요. 맞습니다. 세상에. 고객의 요청을 그대로 재차 업주에게 아이고, 전달을 세상에. 했는데요. 업주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항의를 하는 도중에
전화 통화 도중에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업주가 쓰러지시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수화기를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쓰러지셨다 이렇게 재차 이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생기지 않게 사장님에게 전달을 해달라, 계속 전달해달라, 추후 조심해달라면서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급급했습니다. 이런 업체가 요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업체예요? 쿠팡이츠 세상에 그 업주가 쓰러졌다는데 동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아, 정말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돈이나 이런 거나 이게 더 중요하고 쓰러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기계도 저런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인공지능 거. 그런데 구인센터 주인이 머리를 잡고 쓰러져 갖고요. 구인센터 주인 남편하고 또 손님까지 급히 응급처치에 나서긴 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러운 뇌출혈이 온 거예요. 세상에. 응급실로 갔는데 입원해 있다가 3주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분식집 주인 남편의 말로는 평소에 뭐 건강한 사람이고 기저질환도 없었다. 그리고 곧 외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어서 너무나 그런 그 손주 출산 준비도 하고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음식 하나로 자존심을 버텨왔던 사람인데 네.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디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편이 말씀하시기로. 그래서 참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속담에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잠시 기분에 어떤 악플을 달 수도 있고 모멸감 느끼는 말을 어떻게 고객에게 뭐 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하고 온 가족을 슬픔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에서 쿠팡이츠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로서 이익만 따지기 전에 고객만 생각하기 전에 업체가 있어야 이분들도 이윤 남기는 거 아닙니까? 업체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통화를 하다가 앞서 그 분식집 내부 CCTV 보셨죠?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업주분이 통화하다가 몸을 휘청거리더니 쓰러지셨고 이후에 3주 동안 의식을 못 찾았고 결국 의식 불명인 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물론 당시 저 전화가 직접적 사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객한테 그런 막말을 듣고도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런데 배달 업체한테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듣고 그 손님하고 통화하셔야겠는데요? 좀 하셔야겠는데요? 재차 3차 강조하니까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런 와중에 갑작스런 뇌출혈을 해왔고 쓰러졌고 결국 3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간의 사정 내부에는요. 앞서 말씀드렸죠. 안진용 기자님. 그 배달 업체를 평가하는 그 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압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런 폐담 때문에 오늘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쿠팡이츠가 판을 깔아줘서 막무가내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환경이라면서 점주 방어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쿠팡이츠 측은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고요. 점주 여러분께 적절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성 리뷰의 해명 기능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음식 만족도와 배달 만족도 평가를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음식을 만드는 곳과 이걸 배달해주는 업체가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모두가 싸잡아서 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기가 찹니다. 어떻게 행태가 어떤 일이 터지면 이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그전엔 뭘 했습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 몰랐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일명 블랙 컨슈머 관련 이런 문제가 요즘 심심치 않게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지난달 26일 양천구의 한 스시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입은 피해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배달 앱을 통해서 한 고객이 스시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거의 다 먹어놓고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주장도 모자라서 심지어 이 어플에다가 이 업체에 대한 악성 비난글까지 적어서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서도 봤지만 이 어플을 통해서는 고객의 악평에 대해서 업주가 해명이나 반박을 달 수 없게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업주는 악평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면서 업체 측에 블라인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고객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배달앱 업체 측은 이미 고객 리뷰를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주에게 고객이 남긴 리뷰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신고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원문이랑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띄어쓰기 한 칸 한 칸까지도 고객이 쓴 것과 똑같이 맞추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쓰기 시험 봅니까? 지금 이 쿠팡이츠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내용만 전달되면 되지.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맞추라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 전달하면 되지. 띄어쓰기 맞춤법을 왜 맞춰야 됩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저 배달앱 업체가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저렇게 악평을 달았으면 플랫폼 서버에 다 저게 저장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메인 그 회사 본사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 내용을 열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저걸 다시 적으라고 저기 무슨 옛날 조선시대 때 편지 보내는 것도 아닌데 네. 너무 황당한데 길들이기 내가 볼 때. 결국 네. 저거는 업주들을 말하자면 좀 이렇게 업주들의 목소리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혹시 소비자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악평이 들까봐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좋게만 이제 좋은 쪽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대신에 그 소비자에 의한 피해는 업주가 다 감당해라.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방금 저걸 신고하려는 저 업주도 계속 맞춤법으로 트집을 잡으니까 메일을 50번 넘게 주고받으면서 네. 4일 동안 그 겨우겨우 저거를 접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 자영업자들의 이 입을 이 봉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배달앱 업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비자 눈치 봐야 되고 배달앱 업체 눈치 봐야 되고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지금 제대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배달앱 업체들 제발 좀 영업 행태 이거를 좀 저렇게 아까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전해주세요 이런 거 보고 정말 비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렇게 비정하지 않은 인간다운 영업 행태 이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하기야 요즘 가게에 가면 이런 문구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뇌리 속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돈 냈는데 그런 대접 못 받아? 그런데 왕도 왕처럼 행동할 때 왕 대접 받는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쿠팡이츠. 그동안 고객의 사랑을 먹고 자라온 쿠팡이츠 이제 교만해졌습니까? 왜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 거부 운동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재발 방지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뉴스파이터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